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 반도체주 상승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죠. 현재 0.2%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는 4,12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프로그램 차익 매물로 하락했는데 현재도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0.2% 내려가면서 917선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현재는 기관만 홀로 매수 우위 보입니다. 1,000억 원 넘게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675억 원, 외국인은 26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1,400억 원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은 780억 원 넘게, 기관은 5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삼성전자 0.09%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는 독일 전장업체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11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6%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58만 7,500원입니다. 리튬 가격 상승에 2차 전지주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64% 올라가면서 3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갑니다. 지금 1% 넘게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47% 내려갑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어제는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과 방산이 강했는데 오늘은 자동차주가 강합니다. 현대차 지금 정의선 회장이 오늘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점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재 2.26%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29만 3,500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급등했던 조선주는 지금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HC현대중공업 1.69% 내려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0.77% 약세 보이고 있고요. KB금융은 0.16% 강세, 기아도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닥은 로봇이 강했고요. 개별주 위중의 상승만 돋보였습니다. 알테우즈는 현재 0.91% 내려갑니다. 현재 거래가 44만 5,500원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리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 BM 0.38%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도 0.72% 올라갑니다. ABL바이오 0.75% 강세 보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내년 CES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로봇주 전반이 강했는데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8%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6위부터 10위까지 보면 리가켄바이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불을 켰습니다. 리가켄바이오만 홀로 1.35% 올라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0.4% 약세, HLB도 0.64% 내려갑니다. 펩트론도 1.69% 내려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어제 4% 넘게 하락했는데 현재도 3.35%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리튬 관련주가 오늘 강세 보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용 탄산 리튬 수요가 회복되면서 리튬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엔캠은 글로벌 배터리 제조 1위인 CATL과 5년간 총 35만 톤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크게 급등했는데 현재도 지금 1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도 지금 4.72% 강세 보입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율주행차 종목들도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반을 통해 독일 기업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 아다스 사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큰 그림으로 분석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고성능 분야로 꼽히는 아다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 강세 보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지금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퓨런티어도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살펴보시죠.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인데요. 외환당국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엔화 약세와 달러 수요 폭증이 환율 상승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1,484원 90전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환 당국이 또 구두 개입에 나서자 이내 급락했는데요.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는 1,459원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금 0.08% 소폭 올라갑니다. 4,120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9% 내려갑니다. 91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오늘도 코스피가 초반에 강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네. 미국이 조용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돌았기 때문에 네. 그 GDP 넘버가 되게 좋게 나와서 그 다음에 대형주 중심하고 일부 그 노보노디스크 포함한 바이오 그리고 금융이 좋았죠.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한국도 그 연장선상에서 강세로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어제와 같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긴 한데 유가증권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는 모습인 거고요. 자 주요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일단 지금 매우 민감합니다. 오늘은 또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환율과 관련된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이건 이제 해외 주식을 처분을 해서 국내 주식을 사고 장기 보유를 한 사람들에게 네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 나오네요. 소식 때문인지 오늘 환율이 쑥 떨어졌습니다. 일단 환율 변수 짚어주시죠. 네, 이게 아주 가장 핵심인 거죠. 이거 나오기 전까지 1,480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많이 수익을 얻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이긴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어나마 그 무브먼트가 돈의 무브가 있다면 안정하는데 도움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 정도, 얼마나 빠르게 이게 예를 들어서 1, 4분기에 돌아오는 거하고 하반기에 이제는 그렇게 계좌로 들어오는 거하고 양수에서 차를 두고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한국 주식이 더 올라간다는 가정이 있어야지 그걸 팔고 한국 주식을 사겠죠. 그걸 팔고 한국 주식을 생각하는 만큼 안 살 수 있죠. 한국 주식이 업사이드가 별로 없다면.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는 한국 주식이 낫냐 미국 주식이 낫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워낙 지금 긴급하고 상황이 그러고 그쪽에 들어있는 해외 주식을 사는 분들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그 이렇게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고심에서 나온 이제 행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워낙 약세의 급격한 약세를 주춤하게 만들거나 어느 레벨 정도 내려오게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래 뭐 대책들이 이제 줄줄이 나왔는데 대책 효과가 좀 없다. 그러니까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환율은 계속해서 고환율 1,480원 선까지도 이제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늘 대책은 확연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환율과의 연관관계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높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 짚어보도록 하죠. 시장으로 돌아와서 일단 환율 부분을 짚어봤고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우리 시장은 가고 있어요. 어제도 상승폭이 제한이 되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꾸준히 오르는 모습.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네. 어떤 호황,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실적 기대감이 아주 충만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되면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대략적으로 한 50% 업사이드를 보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대략적으로 50% 이상 기존의 포캐스트를 높인 걸로 알려져서 일단 마이크론이 우리하고 가장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원래 한 11배, 12배 정도 갔었었는데 지금 8배 레벨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와, 그러면 마이크론도 이제 8배 있지 않고 해서 10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보다 훨씬 낮으니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손잡고만 가더라도 피어 그룹하고 같이 간다면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의 갭이 확 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동조를 맞춘다면 주가 상승은 속도 이슈다라고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네네.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내일입니다. 네네. 네. 내일이고 이제
앞뒤 전후로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산타랠리를 이제 가늠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꽃이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미장도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그러면 네. 미국은 기술주에 대한 투심 회복, 우리는 뭐 반도체 랠리 네네. 이런 것들로 계속 산타랠리가 나타날까? 뭐 실적이 좋은 건 중심으로는 아마 주가가 밀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환율에 따른 아마 외국인의 반응은 오늘보다는 이제는 후반이나 오후장이나 아니면 내일 쉬고 금요일 날 와서 본격적으로 환율의 이펙트가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런 기조하고 반도체는 미국 시장과 비슷한 거고 환율까지 겹친다면 뭐 단기 조금 더 랠리를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수출 주식에 대한 실적은 환율이 1,500, 1,600 가면 더 좋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한계를 1,500으로 봤었고 밑에 한계는 내년에 결국 가서는 원하는 약세, 강세가 될 거다. 그게 한동안 보통 1,400, 1,5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400, 1,500원이니까 1,450까지 가느냐, 60에 머무냐 이것도 이제 센티먼트는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산타랠리는 12월 23일 오늘부터 24일 오늘부터 1월 2일 5일까지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그 직후에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물론 사실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긴 했습니다. 기대에 대해서. 네. 근데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면은 또 뭐 일시적으로 이익실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 레벨이 피어그룹보다 싸다는 측면에서는 목표와 주가하고 근접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을 다시 해냈습니다. 내년 랠리는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중심에는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네네. 혹은 조금 수급이 나눠질까? 순환매 차원에서 예를 들어 중소형주에 대한 네네. 올해는 뭐 철저히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심이었다면 네네. 예. 내년은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아니다. 여전히 반도체 중심의 랠리는 유효하다. 두 가지죠. 오늘 같이 미국장에서 미국의 경제가 스트롱하고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런 기조로 가면은 대형 장세가 좋습니다. 시크리컬한 거. 미국과 똑같은 거예요. 대형주.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빅네임. 그다음에 약간의 경기 중에서 자동차주 아니면 이런 금융주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스몰캡이 빨리 못 들어갑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절묘하게 금리 인하를 2번, 3번 하면서 경제 성장도 누리고 진짜 골디락스인데 플러스, 골디락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되면 중소형주, 대형주 다 가겠죠. 그래서 우선을 본다면 금리 인하가 바로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1월 달은 안 될 것 같고 3월 달도 지금 까리까리한 입장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실적주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랠리가 가고 나서 중소형주나 여러 섹터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섹터, 여러 섹터라는 거는 그 중에서 주가가 먼저 오른 거는 쉬고 적게 오른 건 다시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넌 반도체에서는 순환매, 반도체는 실적 나오는 1분기 또는 1월 달까지는 주도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깜짝 소식이 전해진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황금 함대에 대한 구상을 이제 발표를 했고 예. 거기 이제 한화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한화오션 주가가 어제 12% 네.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네. 구체적인 스텝이 밟아간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런 보셔야죠. 해석이 나왔고 조금 눌려 있었던 횡보였던 조선주들이 다시 고개를 기지개를 켤 계기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관심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이 될지는 목표 주가와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심리는 원래 어저께 이전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좀 그래 이렇게 보신 분이 어제 그 트럼프가 한 말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하신 건 맞는데 목표 주가와 괴리가 많이 붙은 종목들은 천천히 할 겁니다. 목표 주가와 괴리가 좀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거예요. 목표 주가와 괴리가 벌어져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은 제가 목표 주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 오션이 괴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급등도 일어났고 좀 더 이어질 공산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종목은 어느 정도 목표주가 괴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넌스톱으로 이런 뉴스가 계속 플로우가 되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이 주목을 받았지만 또 최근에 이제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가 또 상한가를 연일 기록하고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때마다 다시 또 등장한 건데 하나그룹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네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승계죠. 네, 그렇습니다. 뭐 승계 그림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좀
주가는 뜨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뭐죠 최근에 나온 하나 갤러리아 같이 조그만 주식에 대한 그 형제들의 지분 매각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 에너지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에너지를 지배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 에너지가 하나를 갖고 있고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김동관 부회장 큰 아들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다른 형제들이 지분을 팔고 외부에 넘기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주회사로 확 전환하기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에너지를 그렇죠. 상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하고 합병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스킴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시장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두세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에너지하고 화학 쪽이나 이런 쪽의 조선 쪽은 좀 어떤 푸시를 더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그룹이 이런 관계를 지나가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라 보는데 시기가 문제죠. 얼마나 빨리 될지 진짜 그런 지금 시나리오가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건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급등세를 보였단 말이죠. 로봇주가 지금 그래도 지금 연말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뜨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로봇주 강세가 이제 테마라고 아직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내년엔 어떨까? 이제 로봇에 대한 차세대 산업 전략들도 나오고 있고 네네. 적극적인 투자 계획도 뭐 예를 들면 조금 큰 그렇죠. 기업,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이런 데서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니까 네네. 내년에 이게 더 불씨가 당겨질 건지 네네. 궁금해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마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한 축을 담당하는 건 맞습니다. 내년에도 축을 담당할 것 같아요. 물론 크게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그룹을 포함한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한 삼성전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차를 포함해서 그쪽에서의 이슈 이런 게 나눠지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뭐 로보틱스 포함해서 뭐 그다음에 감속기 포함해서 더 작은 종목이 랠리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의 테마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계속 혼자만 갈 수 없고 테마라는 것도 최근에 뭐죠? 우주 테마잖아요. 네. 스페이스 X 그런 관련되는 게 이슈가 되니까 이쪽이 밝아 보이면 저쪽을 좀 팔 수도 있거나 더 못 사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큰 축을 담당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주군 로봇이건 좀 더 그림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비중이 테마성 1, 2% 2, 3%가 아니고 나중에는 5%, 10%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년에 바로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로봇만 말씀드리면 일단 CES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이 시련을 대거하기보다는 좀 숨고르게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CES가 1월 6일부터 1월 9일이니까 그 전후 직후에는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정도만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죠.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 올해 38번 예. 최고치 경신 대단한 해를 정말 보냈네요. 그걸 세지 마십시오 이제. 세지 말까요? 네, 또 앞으로 늘어날 테니까. 한번 예. 그러니까 이제 연일 상승세이고 지금 뭐 AI 기술주에 대한 거품론도 이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강세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은 것 네, 그렇죠. 네. 같아요. 일단 미장 분위기 지금 괜찮잖아요. 특별히 네. 악재도 지금은 이제 다 소화가 된 상태고. 네, 맞습니다. 요 분위기가 계속 갈 수 있겠네요. 그럼 연초까지 최소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강도, 우리나라 정책했습니다. 정책 강도로 밀어붙일 때는 거기에 순응하는 게 맞죠. 근데 금리라든지 이런 쪽에 인플레가 발작되든지 하면은 금리 정책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이지만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정책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효과를 바로 발현을 못 하더라도 뭐 스피드 액트라든지 뭐 코인 관련되는 것도 그렇고 우주 관련된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비싸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25년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24배 정도 되면은 이제는 올해 기준으로 24배 말이죠. 대충 이제 7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7천 넘기가 쉽지 않은데 내년도 이익의 전망이 올해보다 한 10% 초반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그러면 7,000원 중반까지 가는 건 역시 시간 문제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성악계명도 그거를 업사이드가 있는데 그걸 팔고 이제 그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주식 살 거냐는 건데 한국 주식 업사이드가 15% 20% 되고 미국 주식 업사이드가 10% 이내면 그거 팔고 한국 돌아오시면 되고요. 미국 주식이 20% 업사이드가 있고 한국 주식 15%면은 그거 안 파는 게 맞죠. 왜? 환율해서 양도소득세보다 더 업사이드가 있는데 지금 어떤 거냐? 지금 컨센서스는 비등한다는 게 문제예요. 미국이 한 7,500 정도 컨센서스면 지금 12%고 한국도 컨센서스가 보통 15%까지는 아니다 하면 4,500 되기 때문에 네. 이 실현을 하고 들어오실 분도 계시는 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미국의 업사이드가 크게 보는 사람 8,000원까지 보고 있고 한국을 5,000원 보면은 대충 비슷해요. 20% 20몇 프로 때문에 어느 한쪽을 어떤 그 정책 때문만에 파는 건 애매한 거죠. 근데 한국이 IT 반도체가 미국 주식이 안 간 상태에서 혼자 갈 수 있느냐 갭을 메워서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희박하다는 것 때문에 반 정도는 정책, 반은 반도체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접근하시게 되고요. 미국 기준으로 7,500은 올해 PES 23배를 내년에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AI가 거품의 논란이 점점 더 사그러든다면 같은 이익에서도 8,000도 바라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4,000원, 4,500 가지 않겠어? 5,000원 바로 몰라도 이런 거랑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올 법한 성장률이 나왔어요. 네. 4.3 꽤 높게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참 미국 경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제 예상치가 한 3%대 중반 정도였는데 네, 1% 훌쩍 넘었으니까. 그럼 내년에도 미국 경기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일 거라는 일단은 네. 낙관적 전망이 나온 거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한 거는 자신 이제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시장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건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은 생각인 거고 그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게 맞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상식적으로는 돼요. 그렇죠. 상식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 상식의 상식적이지 범위에서 않은 걸 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랑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에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자연스럽든 네. 자연스럽지 않든 네. 최소한 1회 이상 갈 여지가 더 아니, 커졌다라는 거죠. 1회는 FOMC에서 이미 1회는 했어요. 네, 했죠. 시장은 2번, 3번 하는데 그 두 번째가 또는 첫 번째가 1월이 아니고 3월도 아니고 4월, 5월로 갈 수 있다고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왜? 경제에서 높으니까 1월도 어렵고 3월도 어렵다. 아니면 4월이나 5월에 할 수 있고 FOMC 의장이 바뀌면은 하반기 한다. 그래서 2번이에요. 그럼 지금은 두 번에 가장 높은 그게 반영돼 있는 거예요. 헤드워치 만약에 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누가 얘기했듯이 2% 초반에서 FOMC가 얘기한 2.3%에서 2%가 아니고 2.6 가면은 금리 인상 3번 쉽지 않다고 봅니다. FOMC 의장이 바뀐다고 그 사람 혼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뭐 보팅 레이트가 30%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경제가 적절하게 오르면서 고용 데이터가 뭉개지는 게 보이면은 FOMC 의원들은 할 겁니다. 그게 네. 나중에 3번 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아까 3, 4분기 GDP 소켓도 2개월 지난 옛날 거예요. 지금 11월, 12월 다서는 컨슈머 스펜딩이나 이런 거에 심지가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렇게 돼서 돼야 되는 거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건 그분의 대통령이 전 세계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의 희망인 거고 실제 그렇게 된다고 100% 믿는다면은 예른다면은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훨씬 낫습니다. 왜? 미국 주식이 완전히 드라이브하고 금리 인하 하면은 금리 인하 하는데 경제가 좋아요. 근데 인플레가 안 일어나요. 그 희한하게 나타나요. 그럼 미국 주식 사지? 다른 주식 살 필요 있습니까? 미국이 경제가 조금 애매하고 그 고용이 안 좋아서 내려가고 경제가 약간 쿨오프가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미국 달러가 약해지고 다른 나라가 강해지니까 다른 나라 대한민국 포함해서 이런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말대로 된다면은 그러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보기에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본적으로 환율이 금리 인하를 2번 하고 골디락스 가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업사이드는 지금 바라볼 때는 내년 하반기 보라도 내년 5월까지는 비등비등하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고민인 겁니다. 네.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올해는 사실 확실히 이제 이 광물에 원자재. 대한 네. 원자재에 대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금, 은 또 최고치 경신 온스당 4,500달러 돌파. 그러게요. 끝이 없네요. 네, 온스당 은은 지금 70달러 거의 육박해요. 이게 에브리싱 밸리라는 이제 관점에서 지금 이상한 상황이 올해 계속 펼쳐졌는데 네네.
내년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에브리슨 랠리에 대한 공식이 깨지지 않고 있네요. 다 가요, 다. 일단 디베이스먼트라는 말씀 많이 드셨을 건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가 트럼프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없죠. 맞아요. 근데 인플레가 일어날 거라는 걱정을 한켠에 있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되고 돈의 가치 떨어지고 그러면 원자재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각국 정부도 이제 그 대체 투자를 다양화하게 해서 인도군, 중국도 뭐 개인들도뿐만 아니고 그런 수요가 또 촉발되고 ETF가 더 그거를 부추기고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우리 그 코인 같은 경우도 무슨 최근에 조정받았습니다. 그전 엄청 무시하게 갔잖아요. 지금보다 10배 이상 받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금, 은도 따라간 거고 처음엔 금이 갔는데 연초에 예상하는 게 5,000불까지 간다, 4,000불 간다 이상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게 결국 됐어요. 근데 나중에 최근 3개월 동안은 은이 더 많이 갔죠. 왜? 은은 산업수요가 있는데 산업수요는 뭐죠?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산업수요까지 애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돈 가치 떨어지는 거는 금으로 됐는데 보니까 은 산업 수요가 경제가 나쁘지 않네? 그 은 수요 가 해서 은이 이제 엄청 그 가수요가 붙은 겁니다. 은의 마켓은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심하고요. 그래서 예상과 달리라기보다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레벨로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 인플레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충돌하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치는 이제 원자재 쪽에서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인플레가 진짜 안 일어난다면 금에 대한 가치의 강도가 올해만큼은 세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결론은 올해 이렇게 올라온 그 랠리의 각도만큼 간다라고 보기에는 데이터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은데 인플레 우려하고 디베이스먼트하고 이런 것이 다 금만 위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면은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아직은 유지되는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환율이 계속되자 외환 당국이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환율 상승 기세가 꺾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환율에 대한 변동성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환율 상황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부 허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D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환율 안정과 관련된 대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짚어보면 해외 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 일정 한도에서 이제 해외 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또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 주식 처분해서 환전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주식 투자하면 세금 부과하지 않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의 상당 부분이 소위 말해서 해외 투자, 이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이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해외 투자의 어떤 유인을 좀 줄이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조치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중기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 게 제일 물론,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어떤 메시지 보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몇 차례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창규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환율 올라가는 게 서학개미 탓이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이제 뭐 비판을 좀 받으니까 아니다, 탓을 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이제 국내 주식을 더 활성화시켰는데 그런 차원이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지금 나온 대책을 보면 여전히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상당 부분 환율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허 교수님. 예, 뭐 통계적으로 이제 보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대책은 사실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련된 대책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개인적으로 뭐 내가 해외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간접 투자 채널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래서 예를 뭐 ETF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ETF나 건가요? 뭐 하여튼 뭐 내가 펀드를 들을 때에도 국내에만 투자하는 거 말고 뭐 섞인 것들 뭐 이런 그 상품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아닌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그리고 또 이게 대책이 모양새를 보시면 이게 그 뭐 장 박사님 얘기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하고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지지 않는 이상 뭐 이거는 단기 대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수익을 실현해 갖고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내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럼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책이지 뭐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뭐 그럼 장기적으로 해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해외 투자를 되려 촉진시키는 일이 일어나겠죠.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국내 투자보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단기적인 대책이 자꾸 쏟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발등에 불 끄는 게 시급한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환율 흐름 보면 뭐 1,480원 이제 넘어섰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불 끄는 단기 대책들을 일단 내놓아서 급한 불 끄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일단 지금 1,500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1,500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환율을 방어하는 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지금 시장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00원을 막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걸 못 막으면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당장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개인의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급의 문제다, 개인이 해외 투자를 늘려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의 수익률보다 미국에서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고 가뜩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산에 대한 뭐 그 자산 투자에서 오는 뭐 양극화라든가 소득 격차 이런 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특히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그 수익률이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오히려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올해 초에 그 관세 협상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가 200억 불을 이제 정부가 이제 해외에 보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그동안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걸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수출을 한 다음에 그 설비 투자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정부와 기업 모두 돈을 미국에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뭐 마땅한 대책이 아니다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을 잡겠다는 정책이 나온 건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1분기엔 100%, 2분기엔 80%, 3분기에 50% 감면한다는 얘기는 지금 1분기에 어떻게든 해서 다 해라, 빨리 해라. 단기적으로 잡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허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인 해법이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게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더 좋은 매력적인 투자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언제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달러가 너무 강해요. 사실 이제 금리도 내렸고 해서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안 그러고, 일본 엔화도 이따가 질문 드리겠지만 금리 올렸는데 엔화가 강세는커녕 약세가 계속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 달러가 강한데, 최근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를 보면 달러 인덱스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내년 초에 달러 강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단 말이죠. 이게 골든 크로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뚫고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가로 따지면 많이 이제 주가가 확 뛴다, 이제 요 시기를 얘기해. 달러 강세가 더 기승을 부린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뭐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장기 그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상승하는 가운데서 크로스가 되면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둘 다 하락하다가 장기를 단기가 치고 올라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게 한번 2014년인가 그때 2024년인가 그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그렇게 해놓고서 한 6개월 동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반대로 되는 반대죠. 거죠. 예, 네. 반대가 되는 거가 반복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서 시장의 현 시점만 보면 좋은 사인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반복된 케이스를 보면 이게 혼란스러운 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차트보다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달러가 지금 미국 경기 3분기 성장률 4.3% 나왔잖아요. 네. 근데 달러 97로 빠졌거든요. 네, 달러 맞아요. 지수.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GDP의 어떤 호조가 달러 약세를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위험 선호가 그냥 달러 약세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미국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가잖아요. 그러면 3분기가 생각보다 좋았다고 하면 4분기가 생각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기저효과 때문에. 전기 대비 연율이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보통 간다고 볼 때 너무 좋으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4분기 때는 또 연방정부 셧다운 폐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1, 4분기 때는 이런 차트적인 분석보다도 GDP 숫자가 나쁘게 나와서, 이게 미국 경제 나빠지면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또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함수인데요. 제가 지금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무던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드랍했어요.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았던 것이 나빠지게 되면, 시장의 기대보다 나빠지게 되면 그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그것이 달러 강세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97 수준까지 떨어진 거는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네. 달러가 약세로 간 측면이 있다. 기조적으로 보면 사실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달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강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이제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골든 크로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내년 초에 그럼 얼마나 또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갈까, 그 고민도 하고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뭐 정리가 잘 안 돼요. 저도 말로 정리를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차티스트들이 하는 얘기들은 별로 믿는 편은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재반 상황이 어떤 걸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장 박사님 계속 얘기하셨듯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이제 미국의 투자가 몰리면서 더 달러 강세가 갈 것이고, 반대로 뭐 내년이 뭐 좀 뭐 별로 이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반대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그 미국 경제가 뭐 그 지금 나빠지는 모습은 노동 시장에서 조금 안 좋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GDP는 엇갈린 사인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그래도 뭐 그냥 컨센서스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내년에도 더 높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냥 원화의 입장에서만 이제 달러 강세 약세를 본다 그런다면 그 정도의 전망이라고 그런다면 미국 시장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 4분기, 4, 4분기 미국 데이터는 저기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미국 정부의 셔트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 수집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셔트다운 이유로 인해서 뭐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 못 하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제 4, 4분기 지표까지 확실히 나오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를 섞어서 예상을 판단을 해봐야 되지. 지금 섣불리 뭐 3, 4분기 지표를 보면서 이게 뭐 미국 경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이르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큰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프라이징한 숫자가 나왔어요. 굉장히 서프라이즈 4.3이면은 뭐 예상치보다 훨씬 더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고, 시장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본도 금리를 이제 올렸어. 0.75.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엔화 약세가 이제 좀 수습이 되고 좀 고개를 들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참 알 수가 없네요, 환율이. 예, 일단 금리를 올린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앞으로 정말 더 세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는 발언이 좀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올리긴 올리지만 그렇게 세게 올리진 않겠구나 하니까 금리 인상의 정도가 걱정할 만큼은 아니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금리가 올랐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아직 뭐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명목이 0.75%라고 해도 뭐 물가 고려를 하면 뭐 마이너스 1.5% 정도 되니까 미국에서 주고 있는 금리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캐리 트레이드가 뭐 환수가 될 거냐라는 거를 걱정을 할 정도의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수익률은 여전히 높고 반면에 일본의 이자율은 별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높게 올라갈 우려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재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워낙 부채 레벨이 높아서 재정 관리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통화 신뢰와 직결이 되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11월 말에 그 1,170억 달러, 저희가 200억 달러 갖고 되게 걱정하는데 1,170억 달러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고 이게 대부분 신규 부채로 조달이 된다라는 점은 일본은 재정 악화 우려가 확실히 더 걱정될 만한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자율이 높지도 않고 재정 적자가 걱정되는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환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이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 고환율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여러 원인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대통령실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환율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환투기를 꼽았습니다. 환투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원화라고 할게요. 원화 가치가 훅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거에 맞춰서 배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외환시장을 흔드는 그렇죠. 이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보면은 사실 오늘 굉장히 강력한 구두 개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달러 원 환율이 빨리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에 의한 하락폭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단기적인 환수요라든지 투기적 수요가 개입된 부분이 되돌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의 달러 원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 그리고 1,500원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투기적 수요의 어떤 비중보다는 그 트렌드 자체가 우리 앞에서 교수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자본시장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한국의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때 환투기적인 요인보다는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체질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투기로 인한 환율의 조정 부분이 지금의 어떤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환투기 부분도 사실 발라내기도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디까지가 환투기로 또 해야 될지 그 기준도 되게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사실은 1,300원대 그리고 1,450원대 그리고 1,480원대로 올라오면서 변동성도 같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환투기랑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과 같이 강력한 구두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진정되면서 달러 원 레벨을 좀 낮출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1,300원대로 방향 전환을 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환투기 세력이 당시에 이제 과거 사례까지 드러나던데 이제 IMF 당시 이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로도 환투기 세력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빗대서 설명한 네. 거지만 예.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너무 과하게 본 것은 아닌지. 뭐 우리가 이제 국제금융 교과서에서 이제 투기다라고 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그 외환 시장의 수요자 그러면 뭐 해저라든지 뭐 재정거래자 뭐 그 중에 하나가 투기자인데 투기자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외환 포지션에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에 노출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학 개미라든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주식을 살 때 환해지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투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투기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제 장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누구냐는 거는 불분명하거든요. 네. 그냥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던 뭐 서학개미도 그렇고 뭐 이제 국민연금도 투기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해지 안 하면 네, 환해지 안 하면 투기 그냥 세력이 될 수 투기죠. 내가 저도 만약에 달러로 바꾸는데 네. 해지 안 걸고 선물한 안 하면 저도 투기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투기죠. 그게 투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내 포지션이 이제 이득이 나는 사람들은 투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건 근데 이제 단기성 어떤 자금들이 계속해서 일정 방향으로 원화가 하락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 투기 세력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투자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이제 환투기를 한 거죠. 반대쪽에 베팅을 한 거죠. 이제 원화의 롱의 베팅 원화가 만약에 강해지면 이득을 보는 그런 베팅을 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해지면 이득을 보는 그런 베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한다 그런다면 말이 되는데 지금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고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국내 투자의 수익률이 해외 투자의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모든 투자자들이 원화가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요인 때문에 해외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외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외환 관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잘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반대로 국내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준경 수석의 말대로 환투기 움직임이 강해졌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경제나 어떤 원화 가치의 펀더멘탈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그렇게 환투기 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려서 일정 방향으로 배팅을 강하게 레버리지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아마도 그 원의 그 역의 NDF 차익 결제 선물 거래가 커진 것에 대해서 이게 그거를 우리가 환투기가 커진 것이라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원화라는 게 사실 좀 더 국제화가 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게 어떤 면에서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사실은 어떤 투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원달러 외환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아무래도 역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특정 방향으로 환율을 전망해서 쏠리게 하면은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외환위기 때처럼 걱정할 문제냐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97년도에 저희가 부족했던 외환 보유고가 200억, 물론 그땐 경제 규모가 작았지만 네. 200억 달러가 부족해서 저희가 200억 달러를 IMF에 요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195억 달러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와 같이 이제 IMF 위기 때처럼 헤지 펀드가 숏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규모가 저희 경제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아요. 다만 이게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투자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베팅이 거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투기가 위험하다라고 꼭 볼 게 저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97년에는 저희가 뭐 빚도 많았고 부실도 심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산과 대출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이 환율이 올라간 이유가 우리가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점점 채권국이 되고 있고 네. 그 채권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환율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오르면 그 돌아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97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이게 쇼트를 점점 거는 게 더 맞았다면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 나는 미국에 투자한 주식 회수할래 하고 돌아오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이 이게 지금 달러 수준이 높다, 투기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이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구조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그걸 이제 환투기라는 좀 이거 부정적인 정의를 내려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되게 쉬워졌어요. 사실 주식 증권 거래에서도 환율 사고 파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네. 개인도 실질적으로 이런 그 투기적인 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전에 97년이었다면은 이거를 달러로 바꾸고 사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거의 그 어떤 환차익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은 뭐 거의 수수료를 안 내고 달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기적인 수요가 좀 쉬워진 측면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네요. 정말 왜냐면, 어렵고. 저기 뭐 우리나라 이제 거시경제가 바뀌었습니다. 예, 언제 이제 2014년 시점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 순 채권국이 된 거거든요. 대외 자산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의 위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뭐 IMF 위기 때는 우리가 그 순채무국이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빚낸 거 어떻게 하지? 이제 뭐 IMF 위기 때는 이제 대기업들이 냈던 외화 채무가 문제였다고 그런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에서 그 단기 외화 채무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 두 번의 위기 때 보시면 우리가 대외 채무가 많아서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은 뭐 통계를 보시면은 거시경제적으로는 환율만 빼고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 채권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전에는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싼 거잖아요. 이제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2,600억 불 있었는데 이것마저 부족해 보이니까 4천억 불까지 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계속 그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 그럼 장기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쌀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민간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민간에서 내가 해외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든지 뭐 은행 뭐 뭔가 자산 손실이 날 것 같으면은 해외에서 현금을 땡겨올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딱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갔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여기 나와서 한 2번 벌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예, 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굉장히 강세로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제 국제금융팀장으로 있을 텐데 보면서 뭐 모든 예상이 틀려버리니까 엔화는 약세로 갈 거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엔화가 폭락할 거다. 네,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다 버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은 쌓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그 만성적인 뭐 소득 수지 뭐 적자가 있었는데 소득 수지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 수지 많아지고 만약에 뭐 미국에 배당 처리된다 그러면은 또 돌아오는 돈이 많아서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또 교수님들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국내에 내국인들의 해외 자산이 커지고 우리 국부가 늘어나니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 네. 과정에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가 되니까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내나 아니면 글로벌 위기 상황이 돼가지고 외국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우리 실물 경제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이 그때 또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는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출 부분에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우리 수출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잖아요.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처럼 그렇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환율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서 일본과 같은 경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것도 또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제 반대로 또 그때 되면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을 계속 꺼봐야 됩니다. 내년부터 지금 계약상으로는 200억 달러씩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문서를 본 건 아니지만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면 이 200억 달러도 예를 들어서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시기를 늦춘다거나 뭐 이럴 수 있대요. 뭐 그건 이제 말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내년부터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시작을 하면 환율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지금 환율 수준에서는 일부 줄이거나 미루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맨 처음에 3,500억 달러 얘기하다가 200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눠서 이제 네. 분할. 근데 이제 3,500억 달러 하게 되면 IMF 외환위기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나눠서 내겠다는 건데 이게 한 방에 맞으면은 나라가 훅 가는 거를 10년에 나눠 맞으면 괜찮을 거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화시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속도가 뭐 여전히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덜 아프다라는 건데,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인 투자 금액이 연 200억 달러 규모거든요. 사실 그 200억 달러의 해외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거기에 딱 고만한 규모의 금액이 앞으로 해외에 간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환율이 한 1,350원 하던 게 이제 1,480원까지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 돈이 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주식에서는 이게 셀더 뉴스처럼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200억 달러가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더 올라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직접적인 하고요. 불쏘시개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외환 보유고를 쓰니까 괜찮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러면 또 그만큼 외환 보유고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외환 보유고만큼이 딴 데 쓸 수 있는 것들이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어쨌든 네. 차감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에서 이 20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까지 환율을 올린 것만큼은 안 올릴 수 있을지언정 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그 하준경 수석이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그게 저도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억 달러를 얘기했을 때 환율이 뭐 1,300원대였는데 네. 이게 1,500원이 되면은 사실 원화로 부담하는 금액은 훨씬 늘어난 건데 그게 그 뭐 환해치를 해갖고 원화로 약정한 금액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200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율 부담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위험을 너무 크게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대미 투자를 조금 속도를 더 늦추게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전 그게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협상 속에서 이게 명확하게 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식으로 속도 조절이 되어 있다라는 게 명확하다면 시장에서도 이게 대한민국이 200억 달러 투자를 감당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를 거야라는 어떤 투기적인 기대도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걱정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만 내년부터 200억 달러씩 만약에 대미 투자하면 환율 1,500원 간다. 이거 쉽게 질문 드릴게요. 예. 그 대미 투자 액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2021년부터 우리가 대미 투자가 한 게 한 280억, 220억에서 280억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립니다. 네. 예,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200억이 생기는 건지 이게 좀 클리어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펀드를 정부에서 그 펀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미국이랑 합의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투자할지 결정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민간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정부가 이 펀드를 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생짜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270억 뭐 220억 작년에 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200억 달러가 더 필요한 건지 이게 좀 소팅아웃이 돼야 이제 클리어 돼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통화 수합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그건 이제 물 건너 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어디서 구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정부의 설명은 네. 외환 자산을 통해서 운용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또, 상당 부분 네. 20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으로 들어갈 건지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지금 200억 달러 도대체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거냐.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클리어아웃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네. 이 교수님 예시하시는 대로 이게 추가적으로 200억 달러다 그러면은 계속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이제 달러 수요가 생기는 거고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런다면 네. 좀 다양스러운 거고요. 장 대표님,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억 달러씩 더 투자를 하면 원달러 환율 1,500원 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저적으로 봤을 때 지금 1,480원까지 왔던 거를 끌어내려가지고 1,460원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일 변동폭이 약 한 10원 정도 돼요. 하루 움직이는 지금 1,490원, 80원대에서의 하루 달러 원환율의 변동폭이 10원 정도 되면 몇 번 이틀 지나면 1,500원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지금 교수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외환 자산의 운용 수익 아니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로 네. 그러니까 우리 외환시장에 영향 안 주는 거 그래서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하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라가면은 뭐 투자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국내 시장에서 조달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미국 경제 그리고 지금 AI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의 성장세가 미국의 성장세와 주식의 호조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저는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투자는 미국 투자는 늘어날 것 같고 이거는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줄 거 보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지금 환율 전망도 지금 IB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다 1,420원에서 1,450원 정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달러가 국내에 잠기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든지 뭔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외화 유동성 그만큼 작은 거고 그러면 1,500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환율이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높다. 그러니까 고환율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호재다. 요 공식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요즘에 최신 논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게 이제 맞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도 뭐 상당히 시끄러워서 최근 기류는 뭡니까? 최근 기류. 예, 경제학자들이 맞다 아니다를 칼로 긋듯이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기가 진행을 하다 없죠. 보니까 예, 그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예전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 경쟁력이 개선돼서 좋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고환율은 참 어려운 게 예. 엔화의 약세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달러 가격이 뭐 싸지긴 했지만 일본 기업의 물건 가격도 더 싸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게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초저가 공세가 겹치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압박이 되는 영향이 생기고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수출할 때 상당히 많은 뭐 원자재를 포함해서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 수입 가격은 이제 또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예전과 또 달라진 부분은 예전에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했다면 저희가 지금 수출하는 그 품목들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는 일본과 어떤 가격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싸서 팔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점적인 어떤 꼭 사야 되기 때문에 팔리는 네. 거 아닙니까? 대체재가 네. 많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보다는 그 가격이 올라가서 그 매출이 많이 잡혀서 수출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 그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거 보면 피해가 발생했다는 응답이 40.7%거든요. 사실 그 수출을 하는 기업은 그나마 낫지만 수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만큼 수입하는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어려워진다라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환율의 영향이 복잡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허인 교수님. 물가는요? 이 물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소비자 물가도 어쨌든 요즘에 식품 가격들 줄줄이 오르는 거 보면 예. 지금 고환율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차를 두고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환율의 정가율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 굉장히 큰 편입니다. 미국은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그래서 미국의 뭐 약세가 된다고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할 때 우리가 달러 가격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은 고스란히 이제 수출 기업이 어떤 마진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네. KDI 보고서가 이제 올해 4월인가 그러니까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환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은 수입품의 가격이 한 1년치로 보면은 0.68%? 그러니까 정가율이 한 70% 가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한 뭐 10원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는 이제 7원 정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내년에 만약에 1,500원대의 환율에 도달한다 그런다면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4% 포인트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물가가 2% 지금 뭐 2% 초로 보고 있다고 그런다면 예. 2%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 뭐 원자재나 뭐 중간재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엔화가 약세라서 엔화 환율은 이제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중간재를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사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비용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생활 물가도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뭐 그냥 뭐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걱정을 한국은행도 요즘에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 물가 전망 현재까지는 뭐 2.1%지만 지금 환율이 위험 수준으로 계속 가면 2% 중후반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이 나왔고, 그러면 내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인상 쪽으로도 가야 될 수도 있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다시 긴축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만약에 물가가 3%를 넘는다. 우리 물가 목표가 2%인데 지금 뭐 중후반까지 간다는 전망이 있다고 하면 네. 아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 기대가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또 넘어야 될 또 허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네. 뭐 올해 1% 내년도 2% 한다고 하더라도 2년 평균하면 1.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내수 부분이 계속 취약한 상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수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가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은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이자 부담. 이자 소득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했던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 그것보다는 환율 때문에도 올리는 거, 이런 요인들을 뺀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내 사정으로서는 금리 올리는 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환율이 만약에 불안해지고 만약에 1,500원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방향 전환한다고? 금융위기 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환율 수준이 우려되지만 전통적인 금융위기 상황은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우리 이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외환 건전성 자체로 놓고 보면 위기 수준은 아니죠.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 자체도 IMF 기준으로 충분한 상태고요. 뭐 지금 수입액의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순 채권국이고, 그리고 해외 자산도 많고, 단기 외채 수준도 외환 보유액의 뭐 한 40%, 3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단기 외채가 1,600억 달러 정도 되나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니까 상당히 지금 양호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두 번의 금융위기 징조들, 뭐 IMF 때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랑 지금 비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네.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달러 원 환율 수준이 금융위기 수준과 비슷하다는 거, 그 레벨에 대한 문제지 다른 조건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벌써 물가에 대한 걱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우리 구매력이 물가 올라가면 구매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구매력이 약해지면 내수 시장이 취약해지는 거고, 네. 펀더멘털이 더 약화되면 국내에서 또 자본은 더 해외로 나갈 것이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면 예.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시급성이 아마도 요즘 환율에 대한 정부의 급박한 어떤 정책들의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융위기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경제위기를 예. 그렇죠. 예. 걱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고환율 외환 위기라기보다는 고환율이 가지고 오는 경기 침체를 저희가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나가는 게 우리 펀더멘털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죠. 왜냐하면 펀더멘털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국내에 있던 자본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기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해외 기대 수익률보다 높으려면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해외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런 이슈는 아마도 내년에 말에도 또 우리 또 디스커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의 굴레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다시 일본 얘기에 뭔가 끊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네. 이제 청산되면 큰일 난다 뭐 이제 이러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왜 나타났는가 보시면 일본이 잃어버린 데케이드 이제 잃어버린 10년 뭐 이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금리 강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펀더멘탈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으니까 장 박사님 얘기하는 대로 일본에다 투자하지 않고 나는 해외에다 투자하겠다. 뭐 물론 이제 금리 차이가 그거가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런 것도 그때랑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 미국 금리 기준보다 낮은 상황이 굉장히 장기간 되는 것도 이제 사실은 뭐 원인이라고 보면 원인이지만 결론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는 일본의 그 30년 동안에 겪었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배워야 할 겁니다. 수급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그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게 수급이 네.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수급이 그렇게 된 거는 우리의 펀더멘탈이 문제인 거고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펀더멘탈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윤수 교수님이 마지막에 목이 메이시면서까지 수급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환율의 그 절대 수준이 높은 것도 높은 건데 이거 말고도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도 위험해 보입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건 기업과 가계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환율에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무언가 쫓기게 되고 그러면 원하지 않던 손실 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변동성을 즐기는 것이 또 투기 세력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투기 세력이 판치는 것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PD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